억만장자는 9개 국어를 할 줄 안다고 말한 구두닦이 소년을 비웃으며 조롱했다. 그럼 보여줘봐. 그들은 그에게 번역을 하라며 계약서를 내밀었다. 그러나 소년은 그 안에 적힌 내용이 회사에 수억 달러의 손실을 끼칠 수 있다고 밝히자 비웃던 이들의 표정은 순식간에 달라졌다. 여러분, 저희 작업을 응원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기대고 있습니다. 웃음소리가 이사회실을 메웠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웃음이 아니라 계산된 조롱, 11살 소년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파괴하려는 잔인한 비웃음이었다. 단정한 양복을 입은 임원들 앞에 서 있는 소년은 주먹을 꽉 쥐고 바닥만 응시했다. 몸 전체로 긴장이 흐르는 것이 보였다. 최대 주주 박상훈 회장은 명품 시계를 만지작거리며 방금 전 조롱을 일으킨 말을 비웃듯 되풀이했다. 9개 언어라고? 그의 목소리에는 거리의 아이가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 아이는 강남역 근처에서 어묵을 팔아 모은 동전도 제대로 셀 줄 모를 거라고 생각했다. 하하하. 김주영 부사장은 테이블을 세게 내리치며 비웃음을 더했다. 그 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지며 소년을 향한 모욕감을 증폭시켰다. 대기업 재벌 윤태석 회장은 다른 임원들과는 달리 직접적으로 웃지는 않았지만 소년을 방어하지도 않았다. 그저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과 짜증스러운 눈빛으로 이 불필요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부석에서는 박 여사가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청소부 유니폼은 여전히 고된 노동의 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개입하여 아들을 이 잔인한 사람들로부터 보호하고 싶었지만 어떤 말이라도 했다가는 그녀와 아들을 부양하는 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어디서 9개 언어를 배웠다는 거냐? 윤태석 회장이 날카롭게 물었다. 소년 진우는 고개를 들었다. 얼굴에는 공포가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결코 꺾이지 않는 불꽃이 살아있었다. 독학했습니다, 회장님. 또 다시 웃음이 터졌다. 이번에는 더 크고 잔인했다. 독학? 대학도 안 나온 청소부 아들이 박상훈이 조롱했다. 너희 어머니는 안녕하세요도 제대로 발음 못하는 시골 출신인데? 진우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어머니는 저에게 존중과 끈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언어는 제가 혼자 배웠고요. 윤태석 회장은 갑자기 손을 들어 침묵을 요구했다. 방 안의 웃음소리가 즉시 멈췄다. 모든 사람이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탁자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그럼 증명해봐라. 임원들 사이에서 긴장감이 맴돌았다. 이 소년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지만 윤태석의 도전에 은근한 불안감도 있었다. 어떻게 증명하면 되겠습니까? 진우가 물었다. 윤태석 회장은 냉정한 미소를 지었다. 이 계약서는 우리 회사의 미래가 달린 국제 계약이다.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로 작성되어 있지. 우리 최고의 번역가들도 어려워하는 문서야.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다. 네가 정말 9개 언어를 안다면 이걸 우리에게 설명해 보거라. 박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들에게 덫을 놓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진우는 겁먹은 기색 없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해보겠습니다. 방 안에 죽음 같은 침묵이 내려앉았다. 진우의 결단력은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부산의 거친 거리에서 보낸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 형성되었다. 그의 첫 번째 모욕의 기억은 7살 때였다. 분당 사거리에서 멈춰선 고급 차량에 다가가 목에 매달린 작은 어묵 트레이를 들고 빨간 넥타이를 맨 우아한 운전자에게 조심스럽게 상품을 권했다. 그 남자는 무언가 역겨운 것을 보는 것처럼 그를 쳐다보았고 신호가 바뀌자 갑자기 엑셀을 밟았다. 검은 배기가스가 아이의 얼굴을 완전히 뒤덮었고 자신을 우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사회적 경계를 설정하기 위해 어떻게 비웃음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쓰라린 교훈을 남겼다. 그날 오후 진우는 작은 손에 차가운 동전을 쥐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일찍이 불평등의 본질에 대해 깨달음을 얻었다. 박 여사는 그를 위해 식탁에 시루떡을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의 평소와 다른 침묵을 즉시 알아챘다. 모성의 직감으로 거리가 아들에게 말로는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을 느꼈다. 무슨 일 있었니? 그녀가 물었다. 진우는 어깨를 으쓱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하지만 박 여사는 아들의 눈에서 상처를 볼 수 있었다. 그녀는 그를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세상은 때로 잔인하단다.
하지만 그것이 너의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아. 거부와 경멸의 환경 속에서 진우는 언어에 대한 열정을 키워갔다. 8살 때 그는 광화문 광장 근처에서 독일 관광객 무리에서 흘러나오는 이상한 소리에 매료되어 그들의 말을 모방하려고 했다. 경비원이 그를 거칠게 밀어내며 품위 있는 사람들을 방해하지 말라고 소리쳤지만 한 나이 든 관광객이 불쌍히 여겨 진우에게 독일어 팸플릿을 선물했다. 그 소녀는 그것을 소중한 보물처럼 간직했다. 학교에서도 그의 재능은 인정받지 못했다. 교사들은 그를 꿈 많은 가난한 아이로 여겼고 그의 또래들은 그가 쉬는 시간에 외국어 단어장을 읽는 것을 보고 놀렸다. 외국어로 뭐 하게? 어차피 너는 평생 어묵이나 팔 거잖아. 하지만 매일 밤 진우는 낡은 공책에 새로운 단어들을 적어 넣었다. 그는 지하철역에서 외국인들의 대화를 엿듣고 버려진 관광 안내서를 주워 단어를 배웠다. 때로는 외국 방문객들에게 담대하게 다가가 간단한 문구를 물어보기도 했다. 왜 그렇게 언어를 배우려고 하니? 어느 날 밤 박 여사가 물었다. 진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에서 보이는 결의를 보고 가슴이 아팠다. 어린 나이에 세상의 가혹함을 이해한 아이. 그러나 그녀는 또한 그의 영혼 속에 꺾을 수 없는 무언가가 있음을 알았다. 가난이 그의 정신을 속박할 수 없었다. 네가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렴. 그녀가 속삭였다. 이 세상은 우리를 작게 만들려고 하지만 우리 마음만은 자유롭단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날 밤 그는 평소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다. 가로등의 주황빛 아래 진우는 매일 밤을 혼자만의 독학 시간으로 변모시켰다. 친절한 독일 관광객에게 받은 팸플릿은 그의 첫 번째 교과서가 되었고 각 글자는 해독해야 할 도전이었다. 처음에는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모든 글자는 그의 끊임없는 결단력을 자극하는 지식의 약속이었다. 박 여사는 종종 그를 낡은 공책 위에서 잠든 채로 발견했다. 그의 이마는 그녀가 이해할 수 없는 메모로 가득 찬 페이지에 기대어 있었다. 삐뚤어진 글씨체로 재활용된 종이에 다양한 언어의 단어들이 빼곡했다. 그것들은 우연히 들은 대화, 버려진 포장지, 외국인과의 우연한 만남에서 수집한 것들이었다. 한 특별한 밤이 그녀의 기억에 깊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아들이 버려진 중국 음식 상자에서 복사한 한자를 공부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들 왜 이런 것들을 공부하니? 그녀는 진정한 애정으로 물었다. 잠에 취한 진우가 그녀를 깊이 감동시킨 확신으로 대답했다. 엄마, 그들의 말을 배우면 아무도 나를 다시는 비웃지 못할 거예요. 그녀는 그의 동기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그 작은 소년 안에 어떤 환경도 꺾을 수 없는 힘이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며 조용히 그를 안아주었다. 길거리에서 겪은 매번의 거부는 그의 내면의 요새를 쌓는 또 하나의 돌이 되었다. 경멸의 시선, 경비원들의 밀침, 운전자들의 잔인한 웃음, 이 모든 것이 그의 지식에 대한 갈증을 자극하는 연료로 변했다. 진우는 일찍이 단어가 가난이 잠근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루는 종로의 한 카페 앞에서 어묵을 팔다가 일본인 사업가 무리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그들이 떠난 후 그는 테이블 위에 버려진 명함을 발견했다. 그 위에는 일본어로 이름과 회사가 적혀 있었다. 진우는 그것을 소중히 집어넣었다. 그날 밤 그는 공공도서관에 가서 일본어 입문서를 찾았다. 사서는 처음에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냈지만 그의 진지함을 보고 도와주었다. 왜 일본어를 배우고 싶니? 국제 비즈니스맨이 될 거예요. 진우가 대답했다. 사서는 웃음을 참으려 했지만 소년의 눈에서 결연함을 보고 멈췄다. 그렇구나. 그럼 이 책으로 시작해보렴. 그녀는 기초 일본어 교재를 내밀었다. 오랜 시간 동안 진우는 그 책의 페이지를 넘기며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를 베껴 쓰기 시작했다. 손가락이 아프고 눈이 피로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언젠가 자신이 비즈니스맨들과 동등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버스 정류장에서 러시아 관광객 부부를 만났다. 그들은 길을 잃은 듯했다. 진우는 용기를 내어 다가갔다. 도움이 필요하세요? 그는 서툰 영어로 물었다. 남자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영어 할 줄 아니? 그가 두꺼운 억양으로 물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이요. 어디 가고 싶으세요? 그들은 명동 호텔을 찾고 있었다. 진우는 그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안내했고
감사의 표시로 그들은 그에게 작은 러시아 사전을 주었다. 공부해, 여자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날 밤 진우는 새로운 보물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다. 그의 작은 방은 점점 더 국제적인 도서관이 되어가고 있었다. 박 여사는 아들의 열정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그가 성공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의 꿈을 지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 네가 무엇을 하든 최선을 다하렴. 그녀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사회실의 긴장과 조롱으로 가득 찬 분위기는 박상훈이 상황을 잔인한 쇼로 만들기로 결정했을 때 절정에 달했다. 그는 과장된 동작으로 명품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불필요하게 3개 던졌다. 그 소리는 마치 망치 소리처럼 회의실에 울려 퍼졌고 이는 참석자 중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도전의 시작을 알렸다. 여기 있다 꼬마야. 박상훈이 독성 있는 비웃음으로 말했다. 이걸 번역해봐. 할 수 있다면 말이지. 진우 앞에 놓인 문서는 50페이지가 넘는 괴물이었다.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의 복잡한 법률 용어가 가득했고 일본어 조항과 러시아어 주석이 중간중간에 삽입되어 있었다. 회사의 가장 경험 많은 국제 자문위원들조차 이 언어적 미로를 완전히 해독하지 못했다. 김주영이 날카로운 웃음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중시켰다. 한 줄이라도 이해할 수 있으면 내가 박수를 쳐주지. 진우의 심장이 가슴속에서 북처럼 빠르게 뛰었다. 하지만 그는 본능적으로 이 순간이 자신의 운명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침묵 속에서 굴욕을 견뎌온 어머니의 운명도 결정할 것임을 알았다. 박 여사는 가슴에 손을 꼭 쥐고 아들이 물러나길, 이 명백한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나 진우는 주저함을 보이지 않았다. 물러서는 대신 그는 결연한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가 확고한 손으로 문서를 집어들고 방을 얼어붙게 만드는 침착함으로 선언했다. 번역하겠습니다. 그 4단어가 방 안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웃음소리는 무거운 기대감이 깃든 침묵으로 대체되었다. 윤태석 회장은 짙은 눈썹 아래로 소년을 관찰했다. 그의 얼굴에는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내면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그는 이 도전이 소년을 완전히 파멸시키기 위한 것임을 알았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질문이 맴돌았다. 이 아이가 정말로 해낼 수 있을까? 진우는 테이블에 앉아 손가락으로 첫 페이지를 넘겼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자신의 불안을 진정시키려 했다. 그의 어깨 너머로 그는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침묵 속에는 수년간의 고통과 희생이 담겨 있었다. 시작해. 박상훈이 명령했다. 우리에겐 시간이 없어. 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 남자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고했다. 이 계약서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오해를 유발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진 것 같았다. 임원들은 불편하게 자리에서 움직였다. 넌 어떻게 알지? 윤태석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진우는 문서의 첫 페이지를 가리켰다. 서로 다른 언어로 같은 조항을 표현하는 방식에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영어 버전은 애매하게 작성되었지만 프랑스어와 독일어 버전에는 훨씬 더 엄격한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주영이 콧방귀를 뀌었다. 말도 안 돼. 그냥 번역이나 해.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첫 번째 단락을 읽기 시작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회의실은 진우가 위협적인 계약서 앞에 자리를 잡자 깊은 침묵에 빠졌다. 거리에서 어묵을 팔며 묻은 카라멜과 잉크로 얼룩진 그의 손은 기업 문서의 세련됨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러나 그의 눈은 페이지를 훑으며 그의 명백한 경험 부족을 부정하는 정확성을 보여주었다. 그의 시선은 마치 익숙한 영역을 항해하는 사람처럼 자신감 있게 움직였다. 윤태석이 점점 커지는 의심으로 지켜보았다. 그는 체계적인 불신을 바탕으로 자신의 제국을 건설했으며 박사 학위를 가진 성인들이 해내지 못한 일을 아이가 할 수 있다는 것은 그에게 절대적으로 터무니없게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우 목소리의 확신이 그가 준비하던 조롱을 내뱉는 것을 막았고 이는 방 안에 팽팽한 긴장감을 조성했다. 자, 꼬마야. 김주영이 팔짱을 끼고 도발했다. 시작해봐. 진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영어로 읽기 시작했으며 즉시 한국어로 놀라운 유창함을 보이며 번역했다. 계약 당사자 A는 상대방이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초기 인도를 완료하는 한
착취권의 35%를 양도하기로 약속합니다. 박상훈이 갑자기 눈을 크게 떴다. 그는 즉시 그 조항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그건 우리가 받은 요약본에 강조되지 않았어.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 특정 조건은 임원들 사이에 유통된 간소화된 버전에서 간과되었으며 이는 문서에 대한 그들의 사전 분석에 심각한 결함을 드러냈다. 진우는 그를 힐끗 보았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참석자들의 오만함에 대한 첫 번째, 정확하고 치명적인 타격을 성공시켰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자신감을 보였다. 윤태석은 처음으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안경을 벗어 천천히 닦았다. 그 조항에 대해 더 설명해 보거라, 그가 말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계속했다. 이 계약은 시간이 핵심입니다. 한국 측이 30일 이내에 초기 인도를 완료하지 못하면 착취권의 35%를 잃는 것뿐만 아니라 추가 위약금도 발생합니다.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지? 김주영이 화를 내며 물었다. 진우는 문서의 다른 페이지를 넘기더니 프랑스어로 작성된 작은 단락을 가리켰다. 여기 있습니다. 이 문구를 보세요. 미준수 씨 계약 당사자 B는 최초 합의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요구할 권리를 보유한다. 박상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우리 번역가들이 놓친 거야. 그뿐만이 아닙니다. 진우가 계속했다. 독일어 버전에는 다른 조건도 있습니다. 보세요. 그는 몇 페이지를 넘겨 다른 부분을 가리켰다. 여기서는 위약금이 2배가 아니라 3배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도적인 불일치입니다. 회의실에 충격적인 침묵이 내려앉았다. 임원들은 서로를 쳐다보았고 윤태석은 이마에 깊은 주름을 지었다. 이 문서는 협상 도구가 아니라 함정입니다. 진우가 조용히 덧붙였다. 언어 간의 불일치는 나중에 가장 불리한 버전을 적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주영이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처음으로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윤태석은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며 깊은 생각에 빠졌다. 소년의 통찰력은 그가 예상한 것을 훨씬 뛰어넘었다. 계속해라. 윤태석이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조롱이 아닌 진정한 관심이 담겨 있었다. 계속해서 가차없는 번역을 이어가며 진우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다. 거기서 그는 프랑스어로 된 긴 단락을 발견했다. 그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마치 모국어로 말하는 것처럼 유창하게 그 텍스트를 번역했다. 그의 모든 문장은 소위 전문가들에게 보이지 않았던 숨겨진 조건들을 드러냈고 이는 임원들 사이에 점점 더 불편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웃음소리는 완전히 사라지고 무거운 불안감의 공기로 대체되었다. 박 여사는 자신이 목격하는 것을 거의 믿을 수 없었다. 그녀의 아들 광장에서 팸플릿을 모으고 관광 가이드의 말을 듣고 언어를 배운 그 소년이 자신의 비범한 언어 지식으로 억만장자들을 말문이 막히게 만들고 있었다. 진우가 12페이지에 도달했을 때 긴장감이 폭발했다. 그는 문서에서 눈을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명확하고 망설임 없이 울렸다. 여기에는 설정된 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한국 기업이 초기 투자액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말의 영향은 즉각적이고 파괴적이었다. 윤태석이 분노로 폭발하여 테이블을 세게 내리쳤다. 국제적 성장의 황금 기회로 제시되었던 이 계약은 회사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치명적인 독을 숨기고 있었다. 그 조항은 단순한 가혹한 벌금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구축한 조직의 완전한 재정적 파멸을 의미했다. 박상훈은 자리에서 불편하게 움직였고 그의 몸짓은 점점 커지는 긴장감을 드러냈다. 진우는 계속 말했지만 이번에는 더 낮은 목소리로도 자신의 특징적인 확고함을 유지했다. 그들은 단지 우리의 돈만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회사 전체를 장악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회의실 전체를 치명적인 침묵이 감쌌다. 그게 무슨 뜻이지? 윤태석이 목소리를 낮추어 물었다. 진우는 독일어로 된 다른 페이지를 펼쳤다. 이 조항을 보세요. 그가 가리키며 말했다. 이것은 무형자산 양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독일어 원문에서 사용된 용어는 실제로 지적재산권의 완전한 이전을 의미합니다. 그게 대체 무엇을 의미하지? 법률 자문이 물었다. 진우는 심호흡을 했다. 하는 계약 위반 시 우리의 특허 상표 그리고 모든 지적재산이 그들에게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사실상 회사의 정체성과 미래가 완전히 박탈되는 것입니다. 윤태석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이런 계약은 동등한 파트너십이 아니라 노골적인 적대적 인수다.
진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는 영어와 일본어가 혼합된 페이지를 가리켰다. 이 계약은 그들이 회사의 구조 조정을 요구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일본어 버전에서는 더 명확한데 이는 현 경영진을 완전히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회의실이 완전한 혼란에 빠졌다. 임원들은 서로에게 소리치기 시작했고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법률팀에 긴급 연락을 취했다. 윤태석만이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는 진우를 주시하며 기이한 존경심으로 가득 찬 표정을 지었다. 이 모든 함정을 어떻게 그렇게 빨리 발견했지? 그가 물었다. 진우는 잠시 생각했다. 제가 길거리에서 배운 첫 번째 교훈은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강조하는 것보다 생략하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윤태석은 처음으로 진정한 미소를 지었다. 더 계속해보거라, 소년아. 네가 발견한 것을 모두 듣고 싶구나.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은 가운데 진우의 마음은 그의 비범한 언어 능력을 설명하는 먼 기억들로 돌아갔다. 7살 때 그는 종로 근처에서 떡볶이를 팔다가 처음으로 일본어를 들었다. 관광객 무리가 그의 앞을 지나갔고 본능적으로 그는 그들의 이해할 수 없는 소리를 따라하기 시작했다. 안경을 쓴 젊은 관광객이 멈춰 섰다. 아리가투, 그 관광객이 천천히 말했고 진우는 어렵게 그 단어를 따라했다. 그 남자는 친절하게 웃으며 이상한 문자가 장식된 작은 카드를 선물했다. 그날 밤 부엌의 희미한 불빛 아래 그는 재활용 공책에 그 기호들을 조심스럽게 베꼈고 잠들 때까지 아리가토를 반복했다. 그 단어는 새로운 세계로 가는 그의 첫 번째 열쇠가 되었다.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다. 8살 때 덕수궁 근처에서 두 러시아 여성이 벤치에 앉아 이야기하고 있었다. 진우는 근처에서 떡볶이를 파는 척하며 그들의 깊고 멜로디컬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중 한 명이 커피잔을 들고 코페라고 발음했다. 그는 즉시 따라했고 그 여성은 즐거워하며 냅킨에 그 단어를 써주었다. 진우는 그것을 귀중한 보물처럼 간직했다. 모든 경험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다. 9살 때 길에서 영어를 듣는데 몰두하고 있을 때 한 운전자가 채에서 그를 비웃었다. 넌 아무리 해도 영어를 못 배울 거야, 꼬마야. 차라리 창문 닦는 법이나 배워. 다른 행인들의 웃음소리가 소년을 깊이 상처 입혔다. 하지만 그날 오후 가로등 아래 앉아 그는 공책을 펼치고 영어로 문장을 썼다. I can learn. 그는 언젠가 사람들이 그를 진지하게 경청하고 존중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맹세했다. 이런 상처와 결단의 기억들이 지금 이 순간 전국 최대 기업의 이사회실에서 최고 경영자들 앞에 서 있는 그에게 힘을 주었다. 모든 조롱과 의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여기 중요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진우가 다시 현실로 돌아와 말했다. 그는 계약서의 새로운 페이지를 가리켰다. 이 러시아어 부분은 불가항력, 조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나 러시아어 원문에서는 불가항력의 정의가 매우 좁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연재해나 전쟁만 포함하고 시장 변동이나 경제적 어려움은 제외됩니다. 윤태석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게 왜 중요한데? 진우는 침착하게 설명했다. 프랑스어 버전에서는 이 회사가 어떠한 지연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경제 위기가 닥쳐도 우리는 계약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면제받지 못합니다. 김주영이 얼굴을 찌푸렸다. 그건 불공정하잖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라고?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겁니다. 이 계약은 우리를 실패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방 안의 임원들은 이제 진우의 말을 경청하고 있었다. 더 이상 그를 거리의 아이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그를 귀중한 통찰력을 가진 사람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윤태석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 소년은 단순한 번역가가 아니었다. 그는 복잡한 계약의 의도와 함정을 간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도시의 거친 거리에서 학습된 것이었다. 계속해 보거라, 윤태석이 말했다. 더 찾은 것이 있니? 진우는 심호흡을 하고 계약서의 다음 부분으로 넘어갔다. 그의 어깨에는 이제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다. 그는 단순히 자신의 재능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수백 명의 직원들의 생계가 달린 회사를 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여기 일본어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이것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가장 위험한 조항 중 하나입니다.
이사회실로 돌아온 진우는 무거운 돌처럼 손에 계약서를 쥐고 있었다. 과거의 모욕에 대한 기억은 현재의 순간과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전에는 그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경외심을 담은 관심으로 그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날 오후 임원들의 웃음소리는 그의 어린 시절 내내 그를 따라다녔던 웃음소리와 똑같았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그는 문서의 다른 페이지를 넘겼고 독일어로 쓰인 메모를 발견했다. 그의 입술이 조용히 움직인 후 정확하게 번역했다. 계약 당사자들의 서면 확인은 주 문서에 서명되지 않았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는 갑자기 계약서를 닫고 담담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이것은 누군가가 이미 이 계약서 외부에서 무언가에 서명했다는 뜻입니다. 방안이 긴장감은 참을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다. 윤태석은 분노에 찬 눈으로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박상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 파트너는 대답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조각나고 긴장된 채로 나왔고 이는 명백한 죄책감을 드러냈다. 김주영이 성급하게 끼어들었다. 그럼 설명해봐. 왜냐하면 여기서 보이는 바로는 소년이 제안하는 것과 정확히 같아 보이거든. 박상훈은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났고 그의 얼굴은 강요된 분노로 붉어졌다. 그만! 나는 이런 근거 없는 비난을 용납하지 않겠다. 그러나 그의 방어적인 반응은 그를 무죄로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커져가는 의심만 확인시켜 주었다. 다른 임원들은 그를 커지는 불신으로 쳐다보았고 그가 부인하려 할수록 더 확신하는 것 같았다. 진우는 앉아서 완전한 침묵 속에 그를 지켜보았다. 그는 추가적인 말을 할 필요가 없었다. 그의 침착함은 고발된 억만장자에 통제되지 않은 모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고 이는 죄책감과 무죄에 대해 스스로 말하는 역학을 만들어냈다. 어째서 우리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했지? 윤태석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위험할 정도로 조용했다. 박상훈은 머뭇거렸다. 그는 갑자기 방어할 수 없는 위치에 있음을 깨달았다. 나는 단지 협상을 진전시키려 했을 뿐이야. 그가 약하게 주장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윤태석이 날카롭게 응답했다. 이 계약은 우리에게 완전히 불리해. 네가 무슨 이득을 얻었지? 진우는 문서를 다시 펼쳤다. 제가 더 보여드릴까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분명했다. 보여줘. 윤태석이 말했다. 진우는 계약서의 마지막 페이지로 넘겼다. 그곳에는 각 당사자의 서명란이 있었다. 한 부분이 그의 주의를 끌었다. 한국 측 중재인이라는 제목 아래 이미 서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박상훈 이사님의 서명입니다. 방 안에 폭발적인 소음이 터졌다. 임원들이 일제히 일어섰고 윤태석은 테이블을 세게 내리쳤다. 우리 뒤에서 거래를 했어. 그가 분노로 떨며 물었다. 박상훈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건 단지 예비 협의일 뿐이었어. 그가 더듬거렸다. 거짓말 마. 윤태석이 소리쳤다. 이 아이가 방금 밝혀냈듯이 내 서명은 이미 우리를 구속하고 있어. 진우는 조용히 계약서의 다른 부분을 가리켰다. 여기 영어로 된 부분에는 박상훈 씨가 한국 측 대표로서 계약 조건에 충실한 이행을 보장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폭로는 마지막 못을 박는 것 같았다. 박상훈은 의자에 다시 무너져 앉았고 그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찼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얼마를 받았지? 윤태석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깊은 배신감으로 떨렸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박상훈이 갑자기 자세를 바로잡으며 말했다. 넌 이 계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우리는 국제적 확장이 필요해. 나는 그저 그것을 확실히 하려 했을 뿐이야.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이것은 확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수입니다. 그들은 귀하의 회사를 빼앗으려는 것입니다. 넌 아무것도 모르는 꼬마야. 박상훈이 소리쳤다. 아니요, 저는 압니다. 진우가 고요하게 대답했다. 저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방법을 압니다. 제가 거리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박상훈의 얼굴은 완전히 붉어졌고 땀이 마치 지친 마라톤을 달린 것처럼 그의 이마에 맺혔다. 그의 손은 필사적으로 테이블 가장자리를 붙잡고 있었다. 더 이상 갖고 있지 않은 균형을 찾는 듯했다. 이건 모욕이다. 그가 통제되지 않은 분노로 내뱉었다. 나는 한낱 꼬마가 나를 배신자라고 비난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분노는 인위적이고 강요된 것처럼 들렸으며 감추려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드러내고 있었다. 진우는 계약서를 앞에 펼쳐놓고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정확한 순간에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할 준비가 된 판사처럼 보였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차분했다. 저는 당신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이 계약서가 그렇게 하고 있을 뿐이죠. 그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고 프랑스어로 쓰인 특정 단락을 가리키며 천천히 읽었다. 현지 대표자들과 사전에 합의된 조건은 개인 서신에 서명되어 있으며 여기에 포함된 조항보다 우선한다. 고개를 들어 그는 파괴적인 침착함으로 덧붙였다. 이것은 여기 계신 누군가가 이 계약서 외부에서 무언가에 서명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들이 본 적 없는 것에 회사가 이미 약속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시선이 동시에 박상훈에게로 향했다. 그는 가슴에 손을 얹고 격분한 듯한 연기를 했다. 그건 거짓말이야. 나는 아무것도 서명하지 않았어. 진우는 문서로 돌아가 배신자의 운명을 결정적으로 봉인할 영어 섹션을 찾았다. 그는 완벽한 명료함으로 읽었다. 현지 대표자 박상훈 씨는 양측 간에 신뢰할 수 있는 연결책으로 활동하며 합의된 조항의 성실한 이행을 보장할 것이다. 여기 당신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사님. 이어진 침묵은 잔인했다. 임원들은 얼어붙었고 김주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숨을 내쉬었으며 변호사는 펜을 떨어뜨렸다. 윤태석은 배신한 동료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내가 당신을 왜 의심했어야 했지? 윤태석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위험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20년 동안 내 옆에서 일했어. 우리는 함께 이 회사를 세웠어. 박상훈은 불안하게 자리에서 움직였다. 이건 오해야, 윤 회장. 나는 단지 회사를 위한 최선의 거래를 확보하려고 했을 뿐이야. 우리 뒤에서? 윤태석이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모두가 가장 중요한 결정에서 제외되었는데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당신은 이해 못해. 박상훈이 필사적으로 말했다. 이 국제적 확장은 우리에게 필요해. 우리는 이 파트너십 없이는 생존할 수 없어. 진우는 조용히 끼어들었다. 이것은 파트너십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수입니다. 그들은 이 회사를 점진적으로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자금을 통해, 그 다음에는 지적재산을 통해, 마지막으로는 경영권을 통해서요. 넌 뭘 알아, 꼬마야. 박상훈이 비웃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깔려 있었다. 저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방법을 압니다. 진우가 단순히 대답했다. 거리에서는 누가 당신에게 도움을 주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당신을 약탈하려는 사람인지 빠르게 배우게 됩니다. 윤태석은 이제 박상훈을 완전한 경멸로 바라보았다. 계약서에 뭐라고 정확히 서명했지? 그가 물었다. 아무것도. 박상훈이 시작했다가 진우의 평온한 응시를 마주하고 망설였다. 그냥 예비 조건일 뿐이었어. 아무것도 최종적인 건 없었어. 그런데 이 계약서는 당신의 예비 조건이 우리 모두를 구속한다고 말하고 있군. 윤태석이 날카롭게 말했다. 당신은 우리를 팔아넘겼어, 박상훈. 20년 동안 내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 방 안의 다른 임원들은 충격과 배신감으로 가득 찬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수십 년간 쌓아온 회사가 내부자의 배신으로 붕괴 위기에 처했다. 계약이 취소될 수 있을까요? 한 임원이 변호사에게 물었다. 변호사는 머리를 천천히 저었다. 이 조항들을 보면 박 이사가 이미 서명한 것이 우리를 법적으로 구속하고 있습니다. 취소하려면 엄청난 위약금을 물어야 할 겁니다. 박 여사는 구석에서 아들을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진우는 그저 계속해서 계약서를 검토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고 그의 어린 눈에는 그의 나이에 맞지 않는 지혜가 담겨 있었다. 해결책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박상훈은 넥타이가 비뚤어지고 얼굴이 땀으로 범벅이 된 채 서 있었다. 굴욕감이 그의 존경받는 이미지를 완전히 무너뜨렸지만 그의 눈에는 어둡고 위험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마치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윤태석은 그를 절대적인 경멸로 바라보았고 다른 임원들은 폭로된 배신자로부터 신중한 거리를 유지했다. 무덤과 같은 침묵이 박상훈이 양손으로 테이블을 강하게 내리치자 깨졌다. 잔들이 격렬하게 진동했다. 당신들이 나를 그냥 내쫓고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 그의 목소리는 증류된 증오의 날카로운 실처럼 울렸다. 당신들은 자신이 무엇에 맞서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 임원들은 자리에서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고 그를 침묵시켜야 할지 아니면 계속 말하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진우는 여전히 앞에 펼쳐진 계약서와 함께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박상훈은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첫 번째 폭탄을 던졌다. 이 계약은 전체 게임의 한 조각에 불과해. 외국 투자자들은 너희가 이것에 서명할 필요가 없어. 그들은 이미 은행, 공급업체, 그리고 이 회사의 몰락을 간절히 기다리는 정부 관리들과 비밀 계약을 맺고 있으니까. 놀라움의 웅성거림이 임원 테이블을 따라 퍼졌다. 이건 협박이야. 참석자 중 한 명이 불안에 짓눌린 목소리로 선언했다. 박상훈은 독이 있는 쓴웃음을 지었다. 아니,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권력이야. 그리고 당신들은 모든 것을 완전히 잃어버릴 직전에 있어. 그의 폭로는 대결의 역학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심리적 공포의 요소를 도입했다. 개인적인 배신은 훨씬 더 광범위하고 위협적인 조직적 음모로 진화했다. 그들은 이미 대체 공급망을 구축했어. 박상훈이 계속했다. 그의 눈은 이제 승리의 광채로 빛났다. 당신들이 이 계약을 거부하면 3개월 안에 주요 고객들을 모두 잃게 될 거야. 그들은 이미 우리 최고 엔지니어 5명을 영입했고 우리의 제조 공정을 복제하고 있어. 윤태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최 부장과 정 과장. 맞아, 박상훈이 끄덕였다. 그들은 3주 전에 사직서를 제출했지. 그들은 지금 우리 기술을 가지고 베이징에 있어. 김주영이 주먹을 꽉 쥐었다. 당신은 단지 배신자가 아니라 스파이였군. 나는 생존자야. 박상훈이 날카롭게 반박했다. 이 회사는 국제 지원 없이는 다음 불황을 견뎌낼 수 없어. 나는 적어도 우리의 일부를 구하려고 노력했어. 진우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어린 얼굴에 갑자기 깊은 지혜가 스쳤다. 그건 구하는 게 아니라 항복하는 거예요. 그들은 회사의 영혼을 원하고 있어요. 방 안의 긴장감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고조되었다. 윤태석은 이제 분노가 아닌 실존적 두려움으로 고투하고 있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제국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려 하고 있었다. 그래서 넌 뭘 제안하는데, 소년? 박상훈이 진우를 비웃었다. 이건 어른들의 세계야. 거리의 영리함으로는 이런 국제적인 게임에서 생존할 수 없어. 진우는 조용히 답했다. 거리에서는 더 강한 사람들에게 항상 굴복하는 법을 배우지 않아요. 우리는 더 똑똑해지는 법을 배워요. 철학 수업은 됐어. 박상훈이 조롱했다. 사실을 직시해. 이 계약을 받아들이든 아니면 모든 것을 잃든 중간 지점은 없어. 진우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방 안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처럼 보였다. 제가 이 계약서를 읽으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힘은 우리가 속는다는 가정에 기반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의 게임을 이해한다면 그들의 힘은 사라집니다. 윤태석은 희미한 희망의 빛을 붙잡았다. 무슨 뜻이지? 계속 읽게 해주세요. 진우가 말했다. 제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태석은 갑자기 일어섰다. 그의 분노는 이제 상황의 실제 규모에 대한 두려운 이해와 섞여 있었다. 그래서 넌 단지 내 뒤에서 서명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우리를 완전히 질식시킬 열쇠까지 넘겨준 거로군. 박상훈은 즉시 대답하지 않고 땀에 젖은 이마를 손으로 닦기만 했다. 그러고는 불안한 확신을 담아 중얼거렸다. 난 생존을 위해 필요한 일을 했을 뿐이야. 너는 눈이 멀어 있었어, 윤태석. 진우가 명확하고 통찰력 있는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아니요, 그가 한 일은 그들에게 나중에 당신들을 파괴할 무기를 건네준 것입니다. 박상훈은 분노에 찬 시선을 소년에게 향했다. 내온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해, 꼬마야. 진우의 대답은 파괴적으로 단순했다. 당신이 생존이라고 부르는 것을 저는 거리에서 목격했습니다. 누군가 미소 지으며 보호를 약속하고 당신이 방심하면 당신이 가진 얼마 안 되는 것마저 빼앗아 가는 거죠. 임원들은 절대적인 침묵을 지켰다. 그날 것의 직접적인 비유는 어떤 정교한 법적 논쟁보다 더 강력한 설득력을 가졌다. 박상훈은 완전히 통제력을 잃고 다시 폭발했다. 너희는 그들에게 맞설 수 없어. 이 협약을 파기하면 너희는 체계적으로 짓밟힐 거야. 너뿐만 아니라 윤태석,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눈은 마치 코너에 몰린 절망적인 동물처럼 방안을 훑었다. 외국인들은 이미 서명된 약속을 가지고 있어. 만약 너희가 물러서면 파트너도 자금 조달도 어떤 국제적 지원도 없게 될 거야. 치명적인 독처럼 공포가 방 안에 새우며 들었고 여러 임원들은 이제 불가피하게 다가오는 완전한 재정적 파멸을 정신적으로 그리며 고개를 숙였다. 바로 그 집단적 공포의 순간에 진우가 말했다. 박상훈의 절망적인 외침에 비해 작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두려움과 불안의 무거운 분위기를 가르는 순수한 크리스탈처럼 또렷했다. 그들이 더 강한 패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당신들은 여전히 그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이 동시에 그에게로 고개를 돌렸고 필사적으로 어떤 희망의 흔적이라도 찾고 있었다. 소녀는 계약서를 들어 마치 귀중한 체스 조각을 들고 있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이 문서는 동시에 그들의 무기이자 약점입니다. 함정 남용적인 조항, 명시적인 위협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이죠. 만약 당신들이 이것을 적절하게 활용할 줄 안다면 게임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윤태석은 그를 완전한 주의를 기울여 바라보았고 본능적으로 그 말들이 예상치 못한 지혜를 담고 있음을 인식했다. 네가 뭘 제안하는 거지, 소년? 그가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다. 진우는 대답하기 전에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두려움으로 그들에게 맞서지 말고 그들 자신의 도구로 맞서세요. 약점에서가 아니라 반박할 수 없는 증거에서 협상하세요. 만약 외국인들이 압박을 계속한다면 당신들은 이 계약서를 공개적으로 공개하여 그들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당신들을 강탈하려 했는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임원들은 그를 입을 벌린 채 바라보았고 그토록 정교한 전략이 아이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진우는 냉철한 논리로 계속했다. 그것은 그들을 국제시장에서 배신자로 만들 것이고 그들이 가장 원치 않는 것은 그들의 평판을 잃는 것입니다. 박상우는 강요된 경멸로 웃었다. 거리의 아이가 기업 전략에 대해 말하다니 얼마나 우스꽝스러운가. 그러나 이번에는 아무도 그의 조롱에 동조하지 않았다. 그 아이 말이 맞아. 김주영이 갑자기 말했다. 이 계약은 우리의 무기가 될 수 있어. 누가 진짜 약탈자인지 세상에 보여주는 거지. 윤태석의 눈에 결단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들이 우리의 명성을 파괴하려 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명성을 파괴할 수 있어.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당신들을 노예로 만들려는 계약보다 그들은 그들의 글로벌 이미지를 훨씬 더 소중히 여길 겁니다. 이사회실은 결정적인 회의를 위해 세심하게 준비되었다. 에어컨이 인공적인 차가움으로 윙윙거렸고 이는 환경을 가득 채운 손에 잡힐 듯한 긴장감과 극명하게 대조되었다. 윤태석 회장이 그날의 테이블 맨 위에 자리를 잡았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모든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날 그가 협상의 주요 주인공이 아닐 것임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들 앞에는 3명의 외국 대표들이 오만한 자신감으로 서류 가방을 펼쳤다. 완벽한 정장을 입은 프랑스인, 엄격한 표정의 독일인, 그리고 냉정한 눈동자에 닿지 않는 계산된 미소를 짓고 있는 미국 여성. 그들은 협상의 모든 움직임을 통제하고 상당한 저항 없이 유리한 조건을 설정할 것을 완전히 확신하며 여행해왔다. 그들은 진우의 존재를 예상하지 못했다. 정교한 노트북 대신 단순한 학교 공책을 앞에 둔 소녀는 그 기업 환경에서 완전히 어울리지 않아 보였다. 그러나 프랑스인이 자신의 모국어로 빠르고 자신감 있는 문구로 발표를 시작했을 때 진우가 부드럽게 그를 중단시켰다. 그는 프랑스인의 동일한 단어를 완벽한 프랑스어로 반복했지만 미묘하고 치명적인 변화를 주었다. 당신이 정말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가 프랑스인의 눈을 직접 바라보며 번역했다. 불균형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조항들을 정확히 그대로 유지하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인은 불편하게 눈을 깜박였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담론이 완성되기도 전에 해체되는 느낌을 경험했다. 권력의 역학이 순간적으로 바뀌었고 방 안의 모든 사람이 그 변화를 감지했다. 독일인이 짧고 딱딱한 문장으로 개입했고 그의 권위적인 어조는 상황의 절대적인 지배를 암시했다. 진우는 그가 끝까지 말하게 한 후에 차분하게 한국어로 번역했다. 당신들이 이미 구두 조건에 동의했으며 도덕적으로 그것들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계약서를 내려다보고 정확한 단락을 가리켰다. 여기에 쓰여 있지만 그런 조건들이 모호하고 공식적인 지지가 부족하여 법적으로 무효라는 것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독일인은 눈썹을 깊게 찌푸렸고 분명히 당황했다. 한국 파트너들의 테이블을 따라 웅성거림이 퍼졌고 그들은 자신들이 당한 조작의 규모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미국 여성이 거만하게 미소 지었다. 넌 그저 아이야. 국제법에 대해 뭘 안다고? 진우는 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명확한 영어로 대답했다. 누군가 내 사람들을 속이려 할 때 알아보기에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 타격은 직접적이고 정확했다.
여성은 소년의 흔들리지 않는 확고함에 놀라 침묵했다. 윤태석은 점점 커지는 자부심과 감탄의 혼합으로 그를 지켜보았다. 그는 이렇게 어리고 동시에 이렇게 효과적인 협상가를 본 적이 없었다. 외국인들이 자신들의 조작적인 서술을 강요하려는 모든 시도는 진우에 의해 즉시 반박되었고, 그는 그들에게 그들 자신의 말을 기만적인 장식 없이 돌려주었다. 가장 당혹스러운 것은 그의 절대적인 침착함이었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동요하지 않았다. 그의 힘은 정확히 그의 흔들리지 않는 평정에 있었다. 프랑스인이 국제자금 조달 손실을 위협하며 경제적 압력에 호소하려 했을 때 진우는 다른 잠재적 파트너들이 그들이 협상을 수행하는 방식을 조사하는 데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며 대응했다. 독일인은 마침내 인내심을 잃었다. 이 모든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다. 그가 영어로 폭발했다. 우리는 이미 박상훈 씨와 합의했다. 그의 서명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 그의 서명은 무효입니다. 진우가 차분하게 말했다. 그가 서명했을 때 그는 더 이상 이 회사의 권한을 가진 대표가 아니었습니다. 세 외국인은 서로를 불안하게 쳐다보았다. 진우는 계약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들춰 결정적인 문구를 가리켰다. 제 말이 맞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독일인이 짧고 딱딱한 문장으로 개입했고, 그의 강압적인 어조는 진우가 침착하게 번역한 내용에 의해 무력화되었다. 진우는 계약서의 마지막 부분을 가리키며 독일어로 직접 말했다. 이 단락을 보십시오. 여기서는 승인된 대표제에 의한 서면 합의만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독일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게 무슨 상관인가? 박상훈은 승인된 대표자였다. 더 이상은 아닙니다. 진우가 대답했다. 이 회의 전에 그는 공식적으로 해임되었습니다. 모든 임원들이 증인이었죠. 프랑스인이 서류를 뒤적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분명히 진우의 주장에 반박할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그건 아무런 차이도 만들지 않는다. 그가 주장했다. 계약은 이미 진행 중이다. 진우는 미소 지었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미소가 아니라 체스게임에서 결정적인 수를 발견한 사람의 미소였다. 프랑스어 버전의 부록 C를 확인해 보세요. 거기에는 모든 대표자는 협상 중에 완전한 권한을 유지해야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박상훈 씨는 더 이상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미국 여성이 신경질적으로 자리에서 움직였다. 이건 단지 법적인 사소한 일일 뿐이야.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진우가 대답했다. 이건 당신들의 계약 전체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핵심 사항입니다. 그는 계약서의 영어 버전을 펼쳤다. 여기를 보세요. 이 단락에서는 모든 합의된 조건은 지정된 대표자의 영속적인 권한에 의존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박상훈 씨의 권한은 더 이상 영속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종료되었습니다. 독일인이 프랑스인과 미국 여성에게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다. 회의실 안에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다. 윤태석은 점점 자신감을 되찾고 있었다. 그는 진우의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을 지켜보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어떻게 이 어린 소년이 세계적인 기업의 최고 협상가들을 코너에 몰아넣을 수 있는지 믿기 어려웠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진우가 계속했다. 계약서의 일본어 버전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일본어로 된 한 부분을 가리켰다. 여기서는 모든 이전 합의는 최종 서명 전에 재확인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박상훈 씨의 해임 이후 재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요. 미국 여성이 마침내 인내심을 잃었다. 이건 말도 안 돼. 우리는 이미 수백만 달러를 이 거래에 투자했어. 그것은 당신들의 결정이었습니다. 진우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법은 분명합니다. 이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프랑스인이 테이블을 내리쳤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대우받지 않을 것이다. 우리 회사는 세계 최고의 법률팀을 보유하고 있다. 그렇군요.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들에게 이 계약을 보여주세요. 특히 이 조항들을 주목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보세요. 한국 기업을 속이려고 시도한 것이 세계 시장에서 당신들의 평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요. 세 외국인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다. 그들은 갑자기 자신들이 협상의 약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윤태석이 일어서서 진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우리는 공정한 협상을 원합니다. 그가 외국인들에게 말했다. 하지만 이것은 불공정합니다. 당신들이 진정한 파트너십을 원한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정직하게요.
독일인은 서류를 모으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본사와 상의할 필요가 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그러세요? 윤태석이 대답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세요. 우리는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착취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요. 방을 나가기 전에 미국 여성이 진우를 향해 돌아섰다. 너는 대체 누구니? 그녀가 궁금해했다. 진우는 간단히 대답했다. 저는 그저 제 어머니의 아들일 뿐입니다. 외국인 대표들이 떠난 후 회의실은 불안한 침묵에 휩싸였다. 임원들은 서로를 쳐다보았지만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마침내 윤태석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의 실루엣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선명하게 드러났다. 20년, 그가 마침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모든 단어에 수십 년간의 배신당한 신뢰와 산산조각난 우정을 담고 있었다. 박상훈, 20년 동안 내 곁에 있었는데 이제 네가 우리를 내부에서 팔아넘기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다니. 재정적 손실보다 감정적인 충격이 더 파괴적이었다. 그것은 20년에 걸쳐 구축된 인간적 유대의 파괴를 의미했다. 박상훈은 손을 애원하듯 들어올렸다. 이전의 오만한 자세는 이제 한심한 절망으로 변해 있었다. 윤태석, 내 말을 들어봐. 나는 단지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려고 했을 뿐이야. 그의 변명은 드러난 배신의 규모에 비해 공허하고 우스꽝스럽게 들렸다. 유리한 조건, 윤태석이 떨리는 분노로 으르렁거렸다. 네가 우리를 팔아넘긴 거야. 마지막 말이 결정적인 판결처럼 울려 퍼졌다. 다른 임원들은 박상훈을 눈에 띄는 혐오감으로 바라보았다. 기업 동료애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져 인간 본성을 가장 날것의 형태로 드러냈다. 박상훈은 더 이상 존경받는 파트너가 아니라 수치와 집단적 불명예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발각된 배신자였다. 여전히 침착함으로 앉아있던 진우가 그의 주변의 감정적 혼란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평온함으로 말했다. 그것은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함정이었죠. 그리고 박상훈 이사님은 그것이 작동하기 위한 달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음모의 본질을 외과적 정확도로 정의하며 날카로운 칼날처럼 공기를 가르고 있었다. 박상훈은 아이의 꿰뚫는 시선을 견딜 수 없어 잠시 고개를 숙였다. 윤태석은 주먹을 꽉 쥐었고 그의 분노는 깊은 고통과 뒤섞여 있었다. 그는 외부 경쟁자들, 무자비한 은행가들, 부패한 정치인들을 이겨냈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일격이 자신의 테이블에 앉아 자신의 위스키를 함께 마시고 수십 년 동안 상호 충성을 가장하며 계약서에 서명했던 사람으로부터 올 것이라고는 결코 상상하지 못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맹목적일 수 있었지? 윤태석이 중얼거렸다. 어떻게 이런 배신을 보지 못했지? 진우는 잠시 망설였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약점을 알고 있으니까요. 윤태석은 소년을 바라보았다. 어린 나이에 그런 지혜를 어디서 얻었지? 거리에서요. 진우가 단순히 대답했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을 신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직접 보았습니다. 박상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향해 걸어갔다. 아무도 그를 막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이 방에 있을 자격이 없었다. 문에 도달하기 전에 그는 마지막으로 돌아보았다. 너희는 내 없이 망할 거야. 그가 도끼를 품고 말했다. 이 산업은 변하고 있어. 너희는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할 거야. 윤태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진우를 바라보았다. 이 아이는 네가 결코 보지 못한 것을 보았어. 그리고 그는 우리를 구했지. 네가 아니라 거리에서 온 아이가. 박상훈의 얼굴이 분노와 굴욕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문을 쾅 닫고 나갔다. 침묵이 방을 채웠다. 마침내 김주영이 말했다. 어떻게 진행할까요, 회장님? 윤태석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우리는 재건해야 해. 이번에는 더 강하게, 더 현명하게. 그는 진우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 아이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군. 진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저요? 윤태석은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한참 만에 짓는 진정한 미소였다. 네가 우리 회사를 구했어. 너에게 빚을 졌군. 제가 그저 도움이 되어 기쁩니다. 진우가 말했다. 그 이상이야. 윤태석이 대답했다. 넌 내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어. 가장 소중한 재산은 항상 가장 눈에 띄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박상훈이 회의실을 떠난 후 방 안에 남은 사람들은 깊은 충격에 빠져 있었다. 윤태석의 눈에는 평생 처음 보는 혼란스러운 감정이 어려 있었다. 그는 왕국을 통치하는 군주처럼 기업을 이끌어왔고
스스로를 언제나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오늘 그는 자신의 판단력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가 정말 우리 모두를 배신했다니 믿기지 않는군. 김주영이 깨진 침묵을 깨뜨리며 말했다. 그는 20년 동안 우리와 함께했어. 우리 아이들의 첫 돌잔치에도 참석했었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윤태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욕심이지. 항상 욕심이야. 그는 늘 더 많은 것을 원했어. 진우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어른들의 대화를 지켜보았다. 그는 자신이 이 성인들의 세계의 침입자처럼 느껴졌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그 안에 속한 것 같은 기분도 들었다. 거리에서 그는 인간 본성의 가장 어두운 측면을 이미 목격했다. 그것은 단지 다른 형태로 나타날 뿐이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 임원이 물었다. 그들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온다면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윤태석은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 그의 이마에 깊은 주름이 새겨졌다. 우리는 강하게 나가야 해. 그가 마침내 결정했다. 약점을 보여주면 그들은 더 공격적으로 나올 거야. 하지만 우리는 약한 위치에 있어요. 다른 임원이 지적했다. 박 이사가 말했듯이 그들은 이미 우리 공급망의 일부를 장악했어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약함이 항상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윤태석이 호기심을 보였다. 무슨 말이지? 거리에서는 진우가 설명했다. 가장 약한 사람이 때로는 가장 강한 카드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그들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윤태석의 눈이 갑자기 빛났다. 그래, 그들은 우리가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해. 그들은 우리가 공포에 질려 그들의 모든 조건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진우가 계속했다. 우리가 차분하게 대응한다면 그들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계약에 있는 모든 불법적인 조항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정보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암시하는 거죠. 회의실 안에 새로운 더 밝은 에너지가 흐르기 시작했다. 이전의 절망감이 서서히 결단력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 아이 말이 맞아. 김주영이 동의했다. 우리는 그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해. 우리가 그들의 게임을 알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해. 윤태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협상자가 필요할 거야. 그는 진우를 바라보았다. 네가 그 역할을 맡아주면 어떨까? 진우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저요? 하지만 저는 그저 아이일 뿐인데요. 윤태석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넌 그들의 언어를 할 줄 알아.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넌 그들의 거짓말을 꿰뚫어 볼 수 있어. 나는 그동안 나이와 지위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어. 그게 내 실수였지. 방 안의 다른 임원들도 점차 진우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더 이상 그를 청소부의 아들로 보지 않고 귀중한 동맹으로 보고 있었다. 어머니가 허락하실까요? 진우가 물었다. 내가 직접 부탁드리마. 윤태석이 대답했다. 그리고 물론 적절한 보상도 따를 거야. 구석에서 박 여사는 눈물로 가득 찬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한 번도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다. 그녀의 아들, 거리에서 상처받고 조롱당했던 소년이 이제 대기업의 중요한 인물이 되어가고 있었다. 내일 그들이 다시 올 거야. 윤태석이 말했다.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 다음 날 아침 회의실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준비되어 있었다. 커다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맑은 햇살이 테이블 위에 반짝였고 차가운 생수와 정갈하게 접힌 서류가 각 자리에 놓여 있었다. 윤태석은 진우에게 새 정장을 맞춰주었다. 비록 급하게 준비된 것이었지만 그 옷은 소년에게 놀랍도록 잘 어울렸다. 어제의 거리 아이는 이제 세련된 젊은 사업가처럼 보였다. 긴장되니? 윤태석이 진우에게 물었다. 진우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네, 조금요. 하지만 두렵지는 않습니다. 윤태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건강한 긴장감은 우리를 날카롭게 만들어. 하지만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시키지. 김주영이 회의실로 들어왔다. 그들이 도착했습니다. 로비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진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어머니가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구석에 서 있지 않았다. 오늘 그녀는 테이블 근처에 마련된 의자에 앉아 있었다. 윤태석의 특별한 지시였다. 준비됐니? 윤태석이 진우에게 물었다. 네, 소년이 대답했다. 어젯밤에 계약서를 더 자세히 검토했어요.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외국인 대표들이 회의실에 들어섰다. 그들의 얼굴은 딱딱하고 표정이 없었다.
미국 여성이 가방에서 새로운 서류 뭉치를 꺼냈다. 우리는 본사와 상의했습니다. 그녀가 차갑게 말했다. 여기 수정된 제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양측 모두에게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윤태석은 진우를 바라보았다.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다. 그 제안을 보기 전에 진우가 놀라울 정도로 성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가 어제 발견한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여성이 인내심 없이 손을 흔들었다. 그건 더 이상 관련이 없어요. 우리는 새로운 제안을 가져왔습니다. 아니요, 매우 관련이 있습니다. 진우가 계속했다. 왜냐하면 저희는 원래 계약서에서 심각한 위법 사항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방 안에 갑작스러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프랑스인과 독일인이 불안하게 서로를 쳐다보았다. 진우는 테이블 중앙에 놓인 서류 폴더를 열었다. 저희 법률팀이 어젯밤에 원래 계약서를 검토했습니다. 그들은 몇 가지 중요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법률팀? 독일인이 의심스럽게 물었다. 어제는 법률팀이 없다고 했잖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윤태석이 끼어들었다. 우리는 서울 최고의 기업 변호사들을 밤새 불러들였습니다. 진우는 첫 번째 페이지를 꺼냈다. 이 계약은 한국상법 제498조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 인수에 관한 법적 절차에 관한 조항입니다. 미국 여성의 얼굴이 굳어졌다. 우리는 인수를 시도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파트너십입니다. 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실제로 계약서의 독일어 버전 17페이지에는 완전한 운영 통제라는 문구가 사용되었습니다. 한국 법률 용어로는 이것이 적대적 인수를 의미합니다. 외국인 대표들은 당황한 듯했다. 그들은 이런 수준의 준비를 예상하지 못했다. 게다가 진우가 계속했다. 이 계약은 한국 공정거래법을 여러 측면에서 위반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공정 거래 관행과 관련된 조항들이요. 프랑스인이 목을 가다듬었다. 우리는 그런 의도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번역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군요. 아니요, 오해가 아닙니다. 진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설계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증거가 있습니다. 진우는 마지막 폴더를 열었다. 이것은 박상훈 씨와 귀사 사이의 이메일 교환 내용입니다. 그가 떠나기 전에 회사 서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외국인 대표들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다. 그들은 더 이상 협상의 우위를 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진우는 새로운 결의를 가지고 계약서로 돌아갔다. 그의 작은 손이 겉보기에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의 눈은 거의 열병에 가까운 빛으로 페이지를 훑고 있었다. 외국인들은 그를 점점 커지는 초조함으로 지켜보았다. 그들은 그를 육체적, 정신적 한계까지 몰아붙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눈에 띄게 지쳐 보였고 땀이 나고 이마에는 주름이 잡혀 있었지만 여전히 항복하기를 거부했다. 프랑스인은 자신감 있게 팔짱을 끼웠고 미국 여성은 펜으로 장난을 쳤으며 독일인은 마치 심리적으로 그를 부수려는 듯 소년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진우는 문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갔다. 그것은 작은 글씨로 가득 찬 기술적 부록처럼 보여 아무도 주의 깊게 읽지 않은 부분이었다. 바로 그곳에서 그가 멈췄다. 여기 있습니다. 그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는 지친 표정과 승리감이 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이 계약에는 완전히 무효화시키는 모순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협상의 역학이 급격히 변화했음을 감지하고 불안하게 자리에서 몸을 움직였다. 윤태석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무슨 얘기지, 진우야? 소녀는 프랑스어로 된 특정 줄을 가리켰다. 여기에는 모든 구두 커뮤니케이션은 현지 대표자가 뒷받침하는 경우 유효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영어로 된 각주로 넘어갔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유일하게 인정된 대표자는 박상훈이며 그는 이 회의실에서 이미 공개적으로 해임되었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침묵은 절대적이었다. 진우는 계약서를 딱 소리나게 닫았다. 이것은 구두 기한이나 개인 계약으로 주장하려는 모든 것이 자동으로 법적 효력을 잃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박상훈 없이는 당신들의 함정은 유효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외국인들은 즉시 창백해졌다. 미국 여성은 완전히 미소 짓기를 멈췄고 독일인은 입술을 얇은 선으로 꽉 다물었으며 프랑스인은 마치 의지력만으로 그것을 사라지게 하려는 듯 종이를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기념비적인 실수였다. 아무도 문서 끝까지 읽지 않을 것이라는 오만함에서 비롯된 실수였다. 윤태석은 얼굴에 손을 가져갔다.
내 말은 한 줄로 이 모든 복잡한 얽힘이 무너진다는 거니? 진우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합니다. 당신들은 이 문서 외부에서 약속된 어떤 것도 받아들일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남아있는 것은 유능한 법정에서는 결코 지지받지 못할 학대로 가득 찬 계약일 뿐입니다. 한국 동료들은 안도와 놀라움이 섞인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프랑스인은 무언가를 말하려 했다. C'est une interprétation incorrecte.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설득력이 없었다. 진우는 흔들리지 않는 확고함으로 그를 중단시켰다. 해석이 아닙니다. 당신들의 작성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 말의 울림이 방 전체를 진동시켰다. 박 여사는 눈물이 가득 찬 눈으로 입을 가렸다. 그녀는 아들이 생존을 위해 떡볶이를 팔던 모습, 모든 거리 모퉁이에서 경멸당하던 모습을 보았고 이제 그가 단순한 진실로 강력한 사람들을 벗겨내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윤태석이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눈빛에서 피가 얼어붙을 정도의 냉정함으로 외국인들을 바라보았다. 협상은 여기서 끝납니다. 만약 우리와 계속하고 싶다면 우리의 조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새 대표는 침묵을 지켰다. 그들은 완전히 패배했음을 알았다. 그리고 모든 것은 방에 있는 어떤 성인도 발견하지 못한 세부 사항을 아이가 찾아낸 덕분이었다. 미국 여성이 마지막으로 시도했다. 이것은 우리 양측 모두에게 해로울 뿐입니다.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타협? 윤태석이 웃었다. 당신들은 우리 회사를 훔치려 했어요. 이제 와서 타협을 말하는군요. 우리는 진정한 파트너십을 원했을 뿐입니다. 독일인이 말했다. 거짓말, 진우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들의 계약 용어는 당신들의 진정한 의도를 보여줍니다. 외국인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들은 패배를 인정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외국인들은 즉시 창백해졌다. 미국 여성의 얼굴에서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고 독일인은 입술을 얇은 선으로 꽉 다물었으며 프랑스인은 마치 의지력만으로 그것을 사라지게 하려는 듯 종이를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엄청난 실수였다. 아무도 문서의 끝까지 읽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오만함에서 태어난 실수였다. 윤태석은 양손을 테이블 위에 펼치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철처럼 단단했다. 당신들은 우리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당신들의 게임을 간파했군요. 이제 우리는 당신들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독일인이 얼굴을 찡그렸다. 이것은 일시적인 후퇴일 뿐입니다. 우리 회사는 여전히 강력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진우가 차분하게 끼어들었다. 하지만 당신들에겐 더 소중한 것이 있죠. 당신들의 평판입니다. 외국인들은 불편하게 자리에서 움직였다. 미국 여성이 목소리를 낮추어 동료들에게 무언가를 속삭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다. 우리는 이 협상을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랑스인이 마침내 말했다. 윤태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이 테이블에 돌아올 때는 진정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오십시오. 우리를 노예로 만들려는 계약 말고요. 외국인들이 서류를 모으기 시작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조금 전까지의 우아함과 자신감이 사라진 채 서툴고 급했다. 독일인은 펜을 떨어뜨렸고 미국 여성은 서류 더미를 엉망으로 만들었다. 그들이 가면 법률팀에 이메일을 보내세요. 윤태석이 비서에게 지시했다. 우리는 그들이 방역하기 전에 우리의 입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외국인들이 회의실을 떠나기 직전 미국 여성이 진우를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결연함이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새로운 존중심으로 혼합되어 있었다. 당신은 놀라운 젊은이군요. 그녀가 말했다. 내가 그걸 더 빨리 알아차렸더라면 좋았을 텐데. 진우는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단지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지요. 그녀가 대답했다. 그녀는 진우에게 명함을 건넸다. 언젠가 당신과 다시 협상하게 되길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더 공정한 조건에서요. 새 외국인이 떠난 후 회의실에는 기이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윤태석이 깊은 숨을 내쉬었다. 우리가 이겼어. 그 말을 시작으로 방 안에 축하의 분위기가 퍼졌다. 임원들이 서로를 껴안고 웃고 악수를 나누었다. 이것은 단순한 계약 협상의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회사의 생존을 의미했다. 그들의 독립성,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미래가 보존된 것이었다. 박 여사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그녀는 여전히 아들이 이룬 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가 중요한 일을 해냈다는 것은 알았다. 그녀는 그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윤태석은 진우에게 다가갔다. 그는 소년의 앞에 무릎을 꿇어 눈높이를 맞추었다. 이 강력한 CEO가 어린 소년 앞에서 무릎을 꿇는 모습은 방 안의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다. 진우야, 넌 우리 회사를 구했어. 그가 진지하게 말했다. 내가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진우는 당황했다.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윤 회장님. 아니, 넌 그 이상을 했어. 윤태석이 대답했다. 넌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었어. 때로는 가장 강한 목소리가 가장 조용한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나는 그동안 그것을 잊고 있었어. 그는 일어서서 손을 내밀었다.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일해 주었으면 해. 네 어머니도 물론. 당신은 더 이상 청소부로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박 여사님. 우리는 당신에게 더 나은 직책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 여사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단지 고개를 끄덕이며 삶이 그토록 갑작스럽게 바뀔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다. 우리가 하나 확실히 배운 게 있다면, 김주영이 말했다. 언어의 힘을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진우의 최종 타격 이후 회의실은 깊은 침묵 속에 머물러 있었다. 패배한 외국인들은 겨우 눈 맞춤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한국 동료들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듯했고 마치 모든 것이 얼마나 급격하고 예상치 못하게 변했는지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 추가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보였다. 윤태석 회장은 테이블에 손을 얹고 선 채로 말없이 서 있었다. 그의 표정에는 무언가 특별히 이상한 것이 있었다. 그것은 분노도 흥분도 아니었다. 깊은 부끄러움과 진정한 경외감이 섞인 혼합물이었다. 수십 년 동안 그는 어떤 비즈니스 협상에서도 가장 영리한 사람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바탕으로 자신의 명성을 쌓아왔다. 그는 경쟁자들을 굴욕시키고 약한 파트너들을 짓밟았으며 자신의 의심할 여지 없는 리더십을 모두에게 상기시키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 그를 완전히 파괴했을 계약의 잔해 앞에서 그는 완전히 눈이 멀었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리고 파괴적인 타격은 보이지 않는 아이에 의해 가해졌다. 그는 목청을 가다듬었고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거칠게 들렸다. 여러분, 제가 뭔가를 인정해야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완전한 관심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계속하기 전에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오늘 이 회사를 구한 사람은 저가 아닙니다. 진우가 한 일입니다. 그 말은 마치 녹은 납처럼 그의 혀에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잠시 시선을 내렸는데 마치 그 고백이 개인적 약점의 고통스러운 인정인 것처럼 보였다. 저는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는 누구도 그에게서 들어본 적 없는 어조로 계속했다. 특히 거리의 아이가 제가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진우는 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이 예상치 못한 공개적 인정에 자랑스러워해야 할지 위축되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가 계약서를 읽기 시작했을 때 윤태석이 계속했다. 저는 그저 그를 조롱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과시하는 아이의 어리석은 시도라고요. 그러나 그는 우리 최고의 번역가들이 놓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우리 변호사들이 보지 못한 함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모두 간과한 모순을 찾아냈습니다. 회의실은 완전히 조용했다. 모든 임원들이 윤태석의 예상치 못한 겸손함에 경악했다. 그는 20년 넘게 회사를 이끌면서 한 번도 실수를 인정한 적이 없었다. 이건 제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가 말했다. 지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는 진우에게 다가가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다. 윤태석 회장은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지 않았다. 진우야, 그가 말했다. 네가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준 것에 감사한다. 너의 용기, 너의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의 정직함에 감사해. 진우는 말문이 막혔다. 그는 단지 작게 고개를 끄덕일 수 있었다. 윤태석은 일어서서 박 여사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박 여사님, 이런 아들을 키우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제가 결코 해낼 수 없었던 일을 해내셨습니다. 박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는 그저 그에게 옳은 일을 하라고 가르쳤을 뿐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윤태석이 부드럽게 말했다. 제가 잊고 있었던 교훈이죠. 그는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오늘부터 우리 회사는 다르게 운영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권력과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직과 공정함의 가치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멈췄다가 진우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모든 목소리, 심지어 가장 작은 목소리도 듣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윤타해석의 말이 회의실에 울려 퍼지며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지난 수십 년간 볼 수 없었던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진우에게 직접 다가갔다. 네가 나에게 준 교훈은 평생 잊지 않을 거야. 이것은 힘, 돈, 학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기를 거부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에 관한 것이야. 처음으로 재벌 회장의 목소리에서 오만함의 날카로운 끝이 사라지고 진정한 겸손함으로 대체되었다. 그것은 자신의 도덕적 패배를 완전히 인정하는 사람의 겸손함이었다. 한국 임원들은 진우에게 존경의 표시로 고개를 숙였다. 아무도 더 이상 그를 비웃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거리의 아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구석에서 지켜보던 박 여사는 자랑스러움과 조용한 눈물로 가득 찬 채 수없이 무시했던 남자가 이제 존중하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윤태석은 그녀에게도 다가갔다. 박 여사님, 당신은 거인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알아보기에 너무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여성은 몸을 떨었다. 그녀는 한 번도 고용주로부터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 순간 윤태석 회장의 오만함은 완전히 무너지고 더 큰 무언가로 변화했다. 진정한 존중이었다. 아이를 구해준 아이에 대한 존중, 모든 역경에 맞서 혼자 싸워온 어머니에 대한 존중, 그리고 그를 영원히 따라다닐 진실에 대한 존중, 심지어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을 완전히 밝힐 수 있다는 것을. 진우야, 윤태석이 말했다. 이제 너와 어머니는 더 이상 고생하지 않을 거야. 너의 재능과 지혜는 인정받아야 해. 제가 무엇을 했나요? 진우가 겸손하게 물었다. 너는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보여주었어. 윤태석이 대답했다. 우리는 너를 돕고 싶어. 네가 원하는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네가 모든 언어를 마스터할 수 있도록. 박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아닙니다. 제가 감사드려야죠. 윤태석이 진심으로 대답했다. 당신의 아들이 우리 회사를 구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내게 인간성을 다시 보여주었습니다. 한 달 후 강남에 있는 윤태석의 사무실에서는 새로운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번에는 외국인 대표들이 완전히 다른 태도로 돌아왔다. 더 이상 오만함도 함정도 없었다. 그들은 진정한 파트너십을 원했고 공정한 조건을 제안했다. 협상 테이블 한쪽에는 진우가 앉아 있었다. 더 이상 단순한 거리의 아이가 아니라 윤태석 재벌 그룹의 공식 언어 자문으로서였다. 그는 새 학교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그의 어머니는 이제 회사의 국제관계부서에서 관리직을 맡고 있었다. 회의가 끝난 후 윤태석은 진우와 함께 사무실 창가에 섰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그들 앞에 펼쳐졌다. 이 모든 변화가 어떻게 느껴지니? 윤태석이 물었다. 진우는 잠시 생각했다. 때로는 이것이 꿈처럼 느껴집니다. 그가 정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제가 항상 믿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지? 지식이 힘이라는 것이요. 진우가 말했다. 그리고 언어는 세상을 여는 열쇠라는 것을. 윤태석은 미소를 지었다. 넌 현명해, 진우야. 내 나이에 비해 너무 현명해. 그건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었어요. 진우가 대답했다. 저는 그저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넌 단지 살아남는 것을 넘어 번창할 거야. 윤태석이 약속했다. 그날 저녁 진우와 그의 어머니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강남의 고급 지역에 있는 넓은 아파트였다. 박 여사는 부엌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왜 우세요, 엄마? 진우가 물었다. 행복해서. 그녀가 대답했다. 네가 자랑스러워서. 전 그저 제가 배운 것을 사용했을 뿐이에요. 진우가 말했다. 그녀는 그를 꼭 안았다. 아니, 아들아. 넌 훨씬 더 많은 일을 했어. 넌 그들에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보여줬어.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정직과 지혜라는 것을. 밖에서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도시가 밤의 어둠 속에서 깨어났다. 그리고 그 불빛들 사이 어딘가에 언젠가 거리에서 온 아이가 부자들을 구했고 자신의 삶을 인간 존엄성의 교훈으로 바꾸었다는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다.